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오늘은 21대 대선 본투표일입니다. 투표율은 오후 2시 현재 65.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오늘 정치비상구도 특집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순서인 1부에서는 4명의 기자가 다양한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정한보 기자, 허남설 기자,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야, 이렇게 5명 전원 경향신문 기자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기는 처음인데 사실 흥행이 안 될까 봐서 못하거든요. 오늘 같은 날 저희가 과감하게 한번 시도함으로써 가능성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유경선 기자 어떻습니까? 예, 저는 본 투표까지 좀 기다릴 자신이 없어서 사전 투표를 했고요. 네. 제가 사전 투표하고 나오면서 느낀 게 내가 12월 3일부터 진짜 투표를 하고 싶었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너무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되게 꼭두 새벽부터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느낌 받았다는데 유설희 기자도 그랬습니까 혹시? 네, 저도 본투표 하고 왔는데 네.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투표율도 벌써 굉장히 높고 해서 되게 투표에 대한 열기가 느껴지는. 네.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아마도 지난 대선보다 높은 네.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추세선이라는 게 나중 끝까지 봐야겠지만은 이대로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투표율 기록에 도전해볼 법도 할 것 같은데 그 정한보 선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성대모사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빌어가지고 이번 선거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저 마이크 앞이라 좀 떨립니다. 저 문재인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한 대통령 선배입니다. 탄핵주에 치러지는 선거 후보님들 고생하셨고 무엇보다 유권자 여러분 소중한 한 표 아직 행사 안 하신 분들 꼭 행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야, 지난번에 출장동 갔을 때는 뭔가 좀 마음이 많이 떨려서 그랬는데 양산에 온 줄 기량 알았어요. 발휘가 안 됐는데 오늘은 야 대단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이따 윤석열도 한번 기대해도 되는 거죠? 이따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들 이제 정치부 오래 출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게 허남석 기자. 통상적으로 오늘같이 대선 당일에는 네. 정치부 기자들의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한 선거 기간 한 60일 뭐 이렇게 뭐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오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오전에는 좀 여유가 있는 날이다. 여유가 있는. 네, 오늘은 간만에 쉴 수 있는 날. 네, 보니까 오늘 저희 회사 정치부 기자들도 2시에 출근을 했더라고요. 오후 2시에. 네, 오후에 2시에. 근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 뭐 예컨대 저는 정치부에서 막내 생활만 한 3년을 했는데 이게 선거를 치르며 보면은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뭐 어떤 날 눈 뜨면은 서울에 있었는데 어떤 날은 다음 날은 대구에 있고 아니, 뭐 어떤 날은 그러니까. 제주에 있고 이게 후보들의 유세를 따라다니면 정신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간만에 오늘 같은 날 이제 투표하는 날은 좀 오전에 시간을 좀 가지면서 보내다가 이제 오후에 출근을 해서 이제 기사를 준비하는 거죠. 네. 이제 기사를 준비하는데 뭐 오늘 뭐 투표 결과나 뭐 투표율이나 이런 것도 뭐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당선자의 뭐 삶과 이력 뭐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누구 뭐 이런 기사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네. 미리 준비해 놓고 뭐 이제 8시 되면 이제 6시나 8시 되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약간 그 전에 되게 중요한 게 그 출구조사 이 찌라시를 빨리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약간 그 지상파 그렇지, 뭐 그렇지. 선배들한테 좀 맞아,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바로 즉시 보고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선배 좀 아는 거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구조사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뭐 당사에 있으면서 네. 후보 뭐 그 캠프의 분위기도 좀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후보들의 이제 기사들을 일대기 같은 게 미리 써놓는데 오늘 제가 우리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들이 써놓은 이제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다른 때와 달리 특정 후보의 기사가 좀 많은데 유설희 기자 왜 그런 거죠 오늘? 예. 다 써놓기는 써놔요. 당선 시나리오 1, 2를 써놓기는 네.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쓰는 기자는 확실히 이제 공력을 좀 덜 들인다. 안 들어갈 거 아니까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정한보 그 기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화부에 있다 오늘 정치부 파견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사 요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저는 여기 방송 출연하느라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후배가 출근한 후배 보니까 이제 네. 저뭐 스타들 투표 뭐 인증샷 뭐 오늘 같은 날 뭐 한 표 꼭 행사해야죠 뭐 요런 인증샷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 네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에서 치러지는지를 기자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허남석 기자 보기에는 이번 선거 어떤 의미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이번 선거요. 사실 이번 선거에는 사실 뭐 그런 구도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 대 반헌법이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차원이죠. 네, 이 선거가 무엇보다 계엄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실 선거가. 그렇죠. 계엄과 탄핵으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프레임이 하나 끼어들었어요. 이제 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약간 이런 구도로 이제 정치적 차원의 구도가 끼어들어서 과연 이 선거가 당위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정치 어떻게 보면 약간 술수 프레임이죠. 프레임이 이길 것인가라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선거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 대 예. 반헌법 구도를 얘기했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치러진 선거인데 유설희 기자 같은 경우에는 감회가 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 게 네.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때 출입했던 기자 아닙니까? 네, 좀 어떤 윤석열 소회가 됩니까? 마크맨이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선거를 정상 대 비정상으로 좀 규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상계엄 당일날에 이제 밤을 새면서 현장에 있었던 그런 기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정상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비정상이었어요. 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여당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각자 기자들이 이제 포스트를 맡아가지고 현장을 지키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밤을 그냥 샜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을 막겠다고 이제 국회로 이제 막 담을 넘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슬슬슬슬 이제 당사에 와가지고 따뜻하게 당사 안에서 계속 밤을 새는데 근데 저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래도 대통령이 계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간첩이 몰래 뭐 들어온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 어떤 황당한 이유로 계엄을 한 이유를 다 봤는데 그걸 끝까지 믿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고라는 걸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유로 계엄을 하면 몸을 던져서 당연히 계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상식이죠. 상식인데 그 최소한의 사고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이 당은 정말 비정상이다. 정말 해산하고 다시 재창당해야 된다. 저는 그때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아니 같습니다. 뭐 사후적으로 알려진 거지만은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통화 기록을 보다 보니까 12월 3일 계엄 당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불리는 사람과 통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네. 나경원 전 대표하고도 뭐 통화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통화 시간대나 이제 뭐 그 기록을 보면 왔다 갔다 한 그걸 보면은 아 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으로 뭐 대화를 했겠구나 이런 게 좀 네. 미루어 짐작이 되잖아요. 사실 뭐 의원들이야 진짜 뭐 간첩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도부는 확실하게 알았을 거란 점에서 정말 그러니까요. 네. 지도부가 적어도 이제 의원들이 모여 있으면은 상황 설명을 하고 그런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만 국회에 갔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의 폭주를 막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간 그때부터 숨가쁘게 달려서 4월 4일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릴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유경선 네. 기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어떤 겁니까? 인상 깊은 사건 워낙에 사실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런 게 다 그 해제하고 뭐 이제 그 비정상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되게 다 힘들게 이어졌잖아요. 사실 그 이제 뭐 계엄을 해제하자 이것도 한 번에 안 되고 막 계속 이렇게 뭐 사람을 모으고 하다가 됐고 또 뭐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안 되고 또 체포도 한 번에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풀려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탄핵 심판도 굉장히 좀 많이 기다렸어야 했고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엄청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힘든 싸움이었다. 좀 이런 소회가 좀 종합적으로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되게 웃겼던 건데 뭔가 이게 진짜 아까 뭐 허남설 선배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재명 대 뭐 반이재명 이런 구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저는 약간 유세 과정에서 이 말실수가 나오는 거 너무 웃긴 거예요. 약간 이게 맞아, 말실수가 네, 이게 너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뭐 한 사람이 또 두 번 연이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뭐 권성동이 막 이 김문수만은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많은 모시겠다고 한기호 의원이 말하면서 아니, 뭐 그게 거수경례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저 이런 프로이 게.
프로이드 슬립이라고 속에 있는 이제 무의식이 나오게 그런 되는 게 제 거고요. 기억에는 예전에 이제 그 새누리당이었는데 당시 그때 출입할 때 예컨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인데 자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근데 윤민봉 수석인데 후신으로 보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말실수인데 이게 잠재의식 속에는 그게 이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로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 루나유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3년도 고통이었지만 내란 이후 네. 6개월은 지옥이었다.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데 지옥이라고 느꼈던 그 장면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윤석열이 합법적인 탈옥을 그렇죠. 했을 때 네. 그 허남설 기자 그 장면 좀 어떻게 봤습니까? 좀 현실감이 없었죠. 예, 현실감이 없었고 도대체 저런 결정을 내린 판사는 누군가? 그리고 검찰은 이제 뭐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까지 오면은 저희는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왜 아무것도 안 했는가? 여기에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뭐 최상목 그 장관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그 계엄 당일날 그 계엄 국무회의 당시에 CCTV와 그들의 진술이 다른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계엄 이후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석방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도 계엄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네. 뭐 그런 의심을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좀 약간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은 그 내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단에 보면은 구속 취소하기 전에 체포영장도 집행하는 게 불발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입에 오래 출입했지만 그 유설 기자 네.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을 당사자가 불응하는 경우 본 적 없죠? 없죠. 네. 예.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네. 그때 많은 기자들이 굉장히 당황해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재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사실 우려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난 한 뭐 고위 법관이 이제 고위 재미있는 법조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은 오히려 그 이제 판결을 굉장히 세게 줄 때 의외로 이제 그 전에 판사들이 인신을 좀 풀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미리 예단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법조인들도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의외로 굉장히 형량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풀이를 하면은 네. 그 기본적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죄를 저질렀다라는 네. 것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법정형이 없기 네. 때문에 그 법 쉽게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네. 사전에 이런 정도의 네. 구속 취소라는 뭔가 이제 풀어주는 기회를 줬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그 고위급 법관 좀 그렇게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1심 판결을 아마도 연말에는 네. 굉장히 세게 때릴 것이다. 세게 때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들도 있는 건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어서 말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이제 불발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불발을 할 때 누가 막아섰냐? 경호처가 사실은 이렇게 경찰과 공수의 집행을 막았거든요. 정한보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당해 봤죠. 황당해 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대국민 어떻게 보면 생중계를 거의 뭐 오전 내도록 하기도 했었고 하여튼 뭐 초현실주의적인 상황들이 뭐 여러 개 펼쳐졌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의 중심은 지난 이제 한 60일 동안 기억 남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었고 네. 제가 약간 또 기억에 이거는 딴 데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게 뭐 지금 말한 게 다 마찬가지지만 그 어쨌든 저 김문수 후보 교체 작전 그때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류 받았는데 이렇게 3시에 받았는데 서류를 다 갖춰서 내는 네, 아니 32개로 나오던데 기사는 32개에 3시 20분에 근데 입당을 완료하고 이런 것도 뭐 짠 거 같고 이상한데 근데 그런 너무나 초현실주의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참 이걸 뭐 영화로 만들면 뭐 수십 개의 영화가 나올 그러니까 이제 소재 윤석열 이제 구속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4월 그 파면을 기준으로 하면 4월 살 이전의 상황이 있고 그때부터 60일간 벌어진 대선 상황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전자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신병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들에 대한 지금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면 경호처가 막아섰고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들어가서 두 번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해냈습니다. 네, 드디어. 해냈죠. 네, 해냈죠. 그때는 좀 통쾌했죠. 아 그때는 정말 네. 이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갔구나라는 음. 느낌이었고 이게 왜 이렇게 1차 때 힘들었을까. 그리고 사실 뭐 일반 피의자라면 저런 건 사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게 내가 체포에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 수사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두려움을 좀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네,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때는 그냥 통쾌하다기보다도 아 드디어 저게 됐네. 저게 진작에 됐어야 하는 건인데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포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면죄부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듯한 인상을 줬던 거고 국민들 같은 경우 일반 법대에 쓰는 국민들은 전혀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남저 기자. 네,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체포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 그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결론인데 그거를 막아섰던 경호처에 그 간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몇몇 간부들. 네. 그 몇몇 간부들의 그 행포와 개인적인 뭐 출세에 대한 욕심, 충성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밑에 직원들이 고초를 겪으면서 뭐 자기는 당연히 자기도 나중에 사법 처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의 직원들이 그 한 행위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서면서 나중에 결국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사필 규정이 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 아리를 했겠구나. 네. 아 정말 뭐 몇몇 사람의 충성심 때문에 어긋난 충성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리고 그보다 앞에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네. 원남자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군인이 아, 국회에 네. 들어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 일반인들 아예 못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전제적으로. 이게 저는 이 내란 사태, 계엄 사태에서 가장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깨졌어요. 네. 이게 군에 지금 뭐 특히 그 지휘관분들, 뭐 특전사령관, 뭐 곽종근, 이진우 이런 분들, 뭐 그 이후에는 계엄 이후에는 뭐 양심 고백하듯이 하고 뭐 공익제보도 하듯이 하고 네. 했는데 사실 이분들 그 전에 행적을 보면은 대통령 안가에서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대통령과 딥토크를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약간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 대통령이 비상조치 이런 걸 언급하니까 이분들 다 육사 나온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트들이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승승장구 해왔는데, 나 혹시 이보다 더한 거를 혹시 해볼 수도 있나? 야, 지금 별 3개인데 하나 올려보자. 하나 예를 들면, 올려보자. 네. 뭐 아니면은 뭐 어? 다시 뭐 군이 뭐 세상을 약간 뭐 쥐락펴락하는 그런 우리가 다시 그런 세상을 할 수도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뭐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약간 그런 육사 출신들의 엘리트 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육사에 대한 어떤 이번에 계엄 후에 아니면 대선 후에 좀 모종의 조치라면 조치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웠던 점은 자기 부하 병사들이, 장교들이 이미 그날의 악행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증언대에 서서 정말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사후에 진실을 알게 되고 너무 분노했죠. 정말 많이 분노했죠. 그리고 이제 당초에 사실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법적 검토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안 됐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휘하 이제 그 법무관 분들이 다 이제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거를 이제 정말 위만 바라보면서 그대로 나아갔다는 점이 사실 이게 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방에 기여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자부심을 이제 훼손했다는 저는 그 부분이 네. 굉장히 또 마음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키맨이었는데 그 윤석열의 그런 그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서 헌재에서 국회에서 그 바르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유소라 기자? 네, 그랬죠.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어쨌든 이 계엄이 지금 윤석열 파면이 이뤄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허남설 선배가 아까 이제 군인의 이제 뭐 그 쿠데타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깨달았다. 이제 굉장히 좀 정확하게 보신 게 제가 좀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용현 장관은 왜 대통령에게 이 계엄을 말리질 않았을까? 왜 직언을 안 했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그 관계자가 해준 얘기예요. 그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때 김용현 장관의 표정을 봤대요. 아, 표정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좀 이렇게 속칭 이렇게 뽕에 차 있다 뭐 이런 말 있죠. 야, 새 시대가 열린다. 네, 이제 이제. 내가 계엄이라는 걸 해볼 수 있구나. 자부심, 아. 자랑스러워 이런 게 가득 찬 게 너무 느껴졌대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나는 걸 그때 이제 관계자들은 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운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런 말을 네. 전해 들으니까 정말로 네. 이 계엄이 만에 한 성공이라도 했다면은 네. 어떤 세상이 열렸을지 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기 싫은 네. 군부의 폭정을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견뎌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간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연단에 서서 끝까지 탄압을 이겨내고 제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여러 분들에게 인상 깊은 걸 남긴 게 또 그 이후에 저 국회에서 저 국정조사 때 나와서 인상 깊었나요? 저 어쨌든 또 같은 이제 엘리트 그분도 이제 육사 출신이신 그렇죠, 네. 거죠. 예. 그럼 그 결국 아마 시작 때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배워온 거나 그다음에 본인의 가정사나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이제 뼛속까지 이제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어쨌든 길이 약간 달라질 때 요 딱 판단해야 되는 선상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뭐 반대였다면 지금 네. 이제 앞서 말한 허남설 기자가 얘기한 그분들이 뭐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그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어디 이제 백령도 가는 배에서 뭐 폭탄 조끼를 차고 가다가 이제 뭐 어떻게 됐을지 사실 모를 그런 아니, 왜냐면 노상원 수첩상에는 상황인데요. 폭사 시나리오도 있기 분명히 때문에 정말로 네, 머릿속에 그리기 싫은 굉장히 네. 비화가 이제 그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이런 그 상황들을 지나서 헌법재판소가 4월 4일에 드디어 만장일치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했는데 유경선 기자는 그 파면 장면 언제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회사 편집국에서 봤습니다. 예, 당시에 제가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편집국의 모습을 좀 면밀하게 좀 스케치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취재를 봤는데 했구나. 가서 봤어요. 근데 정말 그 다 캐릭터가 다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차분하신 분들은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보고 또 막 약간 좀 피가 끓으시는 분들은 막 주먹 쥐고 막 나이스 막 이러면서 보고 네 나이스 막 이러면서 보고 아무튼 되게 재밌었고 근데 되게 좀 그 다들 막 들으면서 연신 끄떡끄떡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서두에 몇 마디만 읽으셨을 뿐인데 이제 일단 감이 왔잖아요. 느낌 오는 거죠. 이거는 네. 이거는 빼박이다. 이게 좀 각이 왔었던 그 약간 그 기분 좋은 소름 돋았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예. 아니 허남조 기자는 옆에서 보니까 나이스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네. 그때 좀 어떤 기분 드는 거예요?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사실 너무나 사필 규정이고요, 이거는. 근데 사실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그 직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5대3 교착설. 맞아. 네, 4대4 교착설 심지어. 어. 네, 그 얘기를 했던 그 스피커분들의 얼굴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거는 헌법만 생각하면은 무조건 8대 0입니다. 그게 아니라 재판관이 800명이었으면은 800대 0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 건데, 그런 굉장히 당위적인 사건인데, 이거를 5대3? 4대4? 저는 그 얘기를 하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책상을 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당신은 그러면은 이게 당위적으로, 헌법적으로 파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하냐, 그 5대3이니 4대4니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걸 정말 묻고 싶은 그 얼굴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너무나 후련하고 통쾌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5대3, 4대4, 대드록 교착설 이런 얘기 한 게 생각보다 헌재의 결정이 좀 늦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유설희 기자는 이제 법조를 좀 출입을 해봤잖아요. 기존에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비교하더라도 오래 걸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막 상당히 오래 걸려서 굉장히 국민들을 초조하게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그 5대3 이런 그 대지락설이 정말 황당한 거였는데 근데 그때도 대부분의 이제 법조인들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판사라면 판결문을 한 줄도 쓸 수 없다. 한 줄도 못 기각으로 쓴다. 한 줄도 쓸 수 네. 없다. 라고 대부분이 말했었고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믿었으면 됐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또 초조해 하시다 보니 좀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긴 해요. 네. 근데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뭔가 또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잘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소재가 등장하자마자 우 몰려감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가중한 네네네. 책임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하간 어쨌든 간에 사필 규정으로 우리 유설희 기자 말대로 윤석열은 파면이 됐고 그 이후에 60일간의 대선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후보를 좀 빠르게 정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주당 내에서는 그동안 그 강한 지도자,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일사불란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어떤 민주당에 대한 그 굉장한 긴 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이 약간 그런 거에 좀 완성 단계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했고 뭐 빨리 결정됐고 뭐 내부 정돈도 차차닥 돼서 네. 굉장히 좀 정돈이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쪽 얘기도 이제 저희 슬슬 할 테지만. 예. 그리고 경선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인이 했는데 사실은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이론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허남서 기자 네.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난가병, 네. 난가병 어. 있었죠. 근데 그 나오겠다고 한 사람 중에 지나고 보니까 별로 기억에 남는 인물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나오겠다고 한 사람, 사실 이제 떠올려 보면은 이제 사실 무엇보다 그 진짜 이번 대선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각 당의 경선 이후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덕수의 등장. 야, 그렇지. 진짜. 저는 그거를 한덕수의 약간 기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덕수의 기행이다. 네, 기행이다. 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약간 장난질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이분이 뭐 저기 3억 5천만 원 내고 경선을 따박따박 거쳐서 3번 거쳐서 등장한 우리 김문수 후보를 갑자기 단일화를 합시다. 마치 후보 자리를 맡겨놓은 듯한 그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황당했어요. 정당사에 저런 일도 있었나? 우리가? 이 단일화 역사에 정말 새로운 획을 그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쉽게 얘기하면은 국무총리 직전까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로 이상한 결정만 내리다가 한번 이제 탄핵으로 임기를 못 마치고 중도에 포기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대선을 나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듣도 못한 초식이다. 이런 비판 좀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설희 기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 취재해 보면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를 밀었던 것이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이거 실명 토크 해도 되나? 괜찮아요. 이제 다 비서실장을 끝났으니까 괜찮습니다. 비롯한 예. 이제 친윤들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의도와 배경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마 이 선거를 이기진 못했을 거고 이제 남은 지도부들이 이제 남은 이제 뭐 청산 작업 같은 걸 할 텐데 네. 그때 좀 덜 내가 상처 입고 내 기득권을 지켜 나가겠다. 이제 그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이는 거라서 정말 뻔뻔하다라는 그때 하여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정통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망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를 등에 업고 하긴 했지만 나선 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설명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누구나 약간 이제 아까 이제 유설희 기자가 얘기한 거는 이제 한덕수를 업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내세우는 이제 친윤 뭐 쌍권도 있고 뭐 이런 걸로 대체로 해석이 되고 아니면 이제 한덕수 본인이 저런 욕심이 있어서 좀 의아한데 이렇게 갸웃했는데 그 최근에 보면 출금 당하고 네, 그렇죠. 저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단일화되고 후보가 됐으면 그 상황을 일단 수사는 못 하는 거고 대통령이야 뭐 되기는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유력 주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면 그 수사에서는 사실상 뭐 수사를 받아도 나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으니 거꾸로 보면 한덕수의 이제 내재적 접근을 해보자면 자꾸 내재적으로 접근해. 이거 너무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는데 원래 빙의 한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해가지고 하면 뭐 그때 지금 생각하면 원래 되게 약간 이제 언밸런스하다고 하나 한덕수의 이미지하고 다른 게 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이해 안 되는 저게 했던 이유가 혹시 이제 결국 내가 여기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 결합돼서 그쵸. 그런 무리한 그러니까요. 시도를 했던 건데요. 뭐 살길을 지금은 이제 찾던 아니 그러니까 거니까. 이쯤 되니까 저는 한덕수가 헌재 대신 판정에 나가가지고 전혀 진술을 보면 검찰 진술만도 못하게 굉장히 약한 진술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게 한덕수가 12월 3일날 뭐 했는지는 윤석열이 알고 김용인이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게 그쵸, 지금. 그쵸.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허남설 선배도 당일에 그 CCTV 상의 찍힌 행적과 본인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 네. 뭔가 이제 나올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저희 정치비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12월 3일 날 국무회의 열리는 과정에서의 진술 중에서 김용현 진술을 모두 배척할 건 없다.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중에서는
우리에게 찬동한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 과정에서 다시 본 사람이 있는데 김문수를 다시 보긴 했습니다. 전 이분 역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는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유설이 기자, 김문수 후보 기자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 이제, 오래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정치인들은 선비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선비. 그러니까 이제 상투를 자르지 않고 단발령에 저항하는 그런 선비. 그러니까 약간 좀 유연성이 없는 그런 선비인 거죠. 꼿꼿 문수. 네, 꼿꼿한 스타일.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데 아마 절대 포기 안 할 거다라고 다들 말했었는데 그대로 됐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네. 그대로 그 말 그대로 한덕수에게 양보하라는 압력이 대단했고 심지어는 쌍권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권영세가 정말로 세게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김문수가 물론 주변에 지지자가 있었겠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정치 이력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정한보 기자 예전에 이제 이분이 정치로 활동한 부분들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좀 질문이 갑작스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본 기억은 사실 그렇게 없는 게, 그러니까 경기지사 할 때 중간쯤에 제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인데 새누리당 당시에 출입하신 거죠? 예, 그게 김무성 대표가 한때 또 차세대 다음 이제 대권 주자로 되게 유명할 때 이제 자기 외연을 넓혀야 되니까 그 김문수 지사 이분하고 51년생 저 토끼띠 동갑내기인데 게다가 이제 이름이 저 문무 이래가지고 또 김문수의 옛날식으로 문과 예, 김무성의 무를 따서 예. 문관 무관 뭐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무 합작 뭐 이렇게 이름까지 대단히 붙이고 심지어 어디 뭐 순방이라고 해야 되나 투어라고 해야 되나 중국을 이제 방문하는데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당이자 뭐 일당이니까 네. 그 공산당 앞에 가서 이제 김문수 지사가 강연을 하는데 뭐 반부패 뭐 무슨 관련돼서 공산당 앞에다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반부패야라고 이제 그런 강연을 했던 게 좀 희한하면서 특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굉장히 그 대척점에 서가지고 중국을 비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또 그때는 중국을 교류를 했던 찾아가서 거죠. 이렇게 교육을 했던 했다는 모습이 정말로 상상이 안 가는데 그 유설이가 얘기 들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사람을 좀 잘 못 알아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치부 이제 출입해본 기자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안면 인식 장애 약간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정치인들이 몇몇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안철수 의원님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도 잘 못 알아봐요. 네. 잘 이렇게 근데 아주 심하진 않은데 잘 못 알아보는 편이고 근데 김문수 우리 후보님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같은 아파트인가요? 그래서 같은 동에서 한 5년 동안 인사한 주민이 있었는데 무려 5년 무려 동안 5년 동안 인사를 했는데도 못 알아보더라. 네네네.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김문수 이유가? 후보님. 본인이 뭐라고 설명한 겁니까 이거? 설명하냐면 네. 이게 고문을 내가 많이 이제 받다가 자꾸 동료들의 이름과 얼굴을 대라고 하니까 내가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을 잊기 위한 훈련을 했다 스스로. 특수 훈련을 받았다. 훈련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제 훈련을 한 거죠. 해서 내가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본다. 가능해요? 라는 얘기가 이제 알만한 정치권 사람들은 많이 아는 얘기죠. 아니, 그 기억하는 노상원- 훈련은 있을 수 있어도 노상원 잊어버리는 밑으로 가야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신박한 물론 네. 이제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훈련을 했을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좀 약간 얼토당토하는 훈련이 좀 핑계일 수도 예,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데 네. 우리 허남절 기자도 예전에 제가 사석에 들은 적이 있는데 오세훈 그 서울시장도 그렇게 사람 잘 못 알아본다면서요. 오세훈 시장 정말 못 알아보죠. 예, 정말 못 알아보는 사람이고 근데 그분은 뭐 약간 키가 커서 그런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밑에 나는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근데 약간 김문수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저 약간 김문수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좀 약간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아니 이 김문수 후보랑 제가 마지막에 통화한 게 2016년 말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 그때 그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한창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조성되면서 친박이 버티고 이제 비박들이 이제 뭔가 움직임을 하는 우죽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뭐 선배들이 항상 비박의 반응을 따기 위해서는 야 원희룡한테 전화해봐, 야 남기현필한테 전화해봐 해서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게 김문수한테 또 전화해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미스테리한 게 2016년이잖아요. 근데 2017년부터 이분이 갑자기
목사랑 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때쯤 봤어요. 그 갑자기 광장에서. 몇 개월 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러니까요. 저 이거 정말 미스테리예요. 네. 저는 그분을 이제 뭐 관등 성명 이걸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름이 광장에서 뭐예요? 그분을 좋아하였는데 갑자기 무슨 뭐 그러니까 뭐 워딩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물론 뭐 집회 연단에 가면 굉장히 과격한 원사가 다 등장하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뭐 여러분 저기 뭐 청와대에 뭐 시뻘건 용이 살고 있습니다. 약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거 저게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시뻘건 네. 용이라는 거 쉽게 속된 말로 그렇죠, 빨갱이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참 저런 워딩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대통령 후보? 이거, 아니, 그러니까 예. 유경선 기자의 기억에 따르면은 결국은 전광훈을 위시한 그렇죠. 자유통일당 세력과 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결국 부정선거라는 걸로 이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의 그런 그 파면 국면에서도 윤석열을 두둔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도 윤석열과 김문수는 여전히 선을 명확하게 못 긋고 예를 들면은 김용태가 말로는 긋고 탈당했고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는데 실제로 김문수의 답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한 논조로 그쵸, 나오기 그쵸, 때문에 그쵸.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용태 뭐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말 그 대선 전날 어제까지도 뭐 예를 들면 이거 뭐 탄핵 그 반대를 당론으로 했던 거를 이제 앞으로 철회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당내에서도 이제 무슨 노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아무리 선을 그으려고 노력을 해도 또 뭐 그 이제 광장에서는 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김문수 후보를 꼭 지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정리가 안 아니, 되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네. 최근에도 보면은 그 구주화 후보인가요? 자유통일당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하면서 누구를 지지합니까? 김문수 지지했죠. 얼마 전에 또 황교안 후보가 그렇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이죠. 그분도 나가면서 누구를 지지합니까? 김문수를 지지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 이번에 보수 후보 단일화가 안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윤석열과 부정선거는 함께하기 어렵다는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설희 기자? 네, 그래서 아예 저는 이 단일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시도였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정말 진심으로 양보하고 만약에 이준석으로 내가 단일화하는 오. 거를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때는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당연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양보할 리가 없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친윤한테 얼마나 치욕스럽게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친윤들이 뭐 당권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네. 뭐 단일화 이렇게 설득했잖아요. 근데 절대 아마 그 말을 믿지 않을 거거든요. 다시 이제 사실 친윤들의 말을 들으면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시도였다.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튼간 이준석 후보가 여하간 그 민주당의 관측은 어쨌든 간에 단일화를 막판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본투표 당일 지금 오후 3시 37분이기 때문에 단일화할 가능성 완벽한 제로인 건데 수렴하는 건데 이준석 후보를 허남석 기자는 좀 봐오셨기 때문에 네네. 이번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사실 선거는 참 예측하기가 어렵고 뭐 막판까지 지금 뭐 이제 8시까지 몇 시간 남았나요? 한 4시간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네. 뭐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단일화 문제에서 이 표면은 사실 후보들끼리 뭐 가치를 어떠고 뭐 우리가 뭐 의제가 어떻고 해서 단일화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돈 문제가 좀 깔려 있거든요. 이제 선거 비용 같은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어서 뭐 이준석 후보는 지금 10%를 넘으면은 어떻게든 간에 뭐 반 정도는 보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약간 10%를 되게 어떤 중요한 선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준석 후보가 최대한 돈을 아껴가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더더욱 어떤 TV 토론에 사활을 걸었을 겁니다. TV 토론에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돈 오. 없이도 뭔가 자신을 맞아요. 굉장히 네. 선전할 수 있는. 그래서 TV 토론으로 뭔가 좀 지지율에 상당한 재미를 보고 그랬는데, 너무 사활을 근데 걸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사고가 난 거죠. 너무 사활을 걸다 보니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의 그 자충수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절로 단일화가 일부 되는 효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 이준석을 지지하던 표가 빠졌을 것이고 그게 뭐 일부는 김문수 후보에게 가고 일부는 그렇죠.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갈 수 네.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아예 투표 의지를 상실했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 그 발언과 상관없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할 사람은 무조건 찍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단일화 효과는 이준석 후보가 이미 내줬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3차 토론에서 나왔던 이준석의 혐오 발언이라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네. 유설희 기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서 너무나 황당했죠.
정말 저도 이제 제 눈과 귀를 의심하면서 어. 들었고 아마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정말 너무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준석 후보를 이제 당대표 시절부터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나름 지켜봤는데 근데 이제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를 AI처럼 한다. 아 AI처럼 네, 한다. 머리는 똑똑한데 약간 가슴이 없다. 정말 본인 이런- 전공대로 하는 거네. 컴퓨터와 경제학. 네. 근데 이제 AI처럼 하는데 정말 AI가 윤리적 판단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딱 이번에 이번 사건 보면서 정말 윤리적 판단을 결여한 이 정치 AI 약간 괴물의 탄생의 어떤 이런 끝판왕을 본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혐오 발언이라는 것도 네. 그 유설이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은 완벽하게 이준석이 계산된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죠.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계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게 전혀 사실 그분은 지금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은 내가 발언한 게 아니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한 건데 이걸 옮기는 게 뭐가 문제냐. 여전히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 이거를 이제 다시 재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여성 인권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죠.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자들의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사석에서 언론과 많이 접촉을 하는데 네, 유설이 그렇죠. 기자 같은 경우는 이준석 그 후보를 만나봤잖아요. 네.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사실 근데 그 요즘 유튜브 상에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는데 언론들이 왜 이렇게 띄워주냐. 근데 그 측면에 의견 동의를 하는 측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정말 이렇게 언론을 활용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후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얘기 한마디를 해도 야마가 되게끔 제목이 나오게끔 말을 잘하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기사 쓰기가 참 좋죠. 그래서 사실 일정 부분 좀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띄워준 게 아닌가. 사실 문제가 많은 후보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후보는 정말 여성 혐오 정서가 좀 깔려 있는 좀 후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10대 공약을 맞아.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유일하게 저출생 공약이 없었어요. 아 이준석 이준석 후보만.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이제 저출생 공약이라는 거는 정말 그 대선 후보들의 주요 현안이어가지고 하나 넣어놓고 시작하는 무조건 거죠. 10대 공약에 네. 하나씩 그렇죠. 넣고 시작하는 건데 이것조차 없고 당연히 여성 공약 없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진짜 없다라고 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그 이제 그 가구에 그 차량에 핑크색 번호판을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달면은 주차 요금 깎아주고 고속도로 이제 저 뭐죠 그 톨게이트비. 톨게이트비 뭐 이런 네. 거 이제 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저는 이것도 이제 겨우 이 정말 국가가 소멸되는 위기에 주차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이 약간 정책의 깊이도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일부러 비꼬는 것 같은데요. 비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봤어요. 뭐라고 설명하나 봤는데 이거예요. 여성에게 그동안 주어진 혜택을 가족 우선으로 내가 전환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혐 정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여자에게만 주는 혜택을 뺏어서 내가 가족에게 주겠다. 그래서 핑크라고 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준석 후보는요 저출생 공약만 없는 게 아니에요. 뭐도 이분은 없습니까? 진짜 네. 독특한데 이분 요번에 선거운동하면서 학식 많이 먹으러 다녔죠. 맞아. 근데 어느 대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그런 거 붙였거든요. 대학생 공약도 없는데 학식은 왜 먹어요? 이런 거 붙이면서 대학생들이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출생 공약, 대학생 공약이 없는 게 아니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요새 우리가 제일 관심 갖는 화두 뭐 AI 이런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 뭐 이재명 후보, AI, 딥시크에 대한 충격, 뭐 챗GPT 이런 것 때문에 공약 다 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 AI에 대한 공약 없습니다. AI 공약 없고 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내는 공약이잖아요. 후보들이. 근데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10대 공약을 보면은 도대체 이 친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이거는 정치 문법을 깨도 너무
나쁜 방향으로 기본을 안 하는 방향으로 깬다라는 그 생각이 좀 말을 들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정말로 이준석은 정말 우리 국가 대계를 생각하고 공약을 쓴 게 아니고 언론의 조금이라 노출 빈도를 높여가지고 맞아요. 당선 가능성보다는 자기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푼 게 아닌지 의심이 되거든요. 커뮤니티에서 잘 먹힐 법한 좀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주목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아우른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 기후 공약도 없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 모든 것들이 다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또 특정 성별의 기자들한테 여쭤봐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 여기자들이 실제로 이준석 후보를 예를 들면 사석에서 이제 밥을 먹거나 저녁 자리를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언사도 개인적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 불편함을 느꼈냐고요? 상대방의 이준석 후보 딱히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뭐랄까 좀 성인의 이거 약간 좀 너무 변명인데 아니 근데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약간 사람 눈을 잘 못 마주쳐요. 이준석 후보가요? 약간 사람 그래요? 눈을 잘 피하고 이제 피하고 혹시 그게 그리고 성별 막론하고 다 못 성별 마주치나요? 막론하고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성 앞에서만 MBTI 그러는 게 아니라 MBTI 아니 근데 말은 또 잘하잖아요. 말을 앞에서 말 잘하는 잘하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언론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네. 사람 앞에서는 은근히 좀 샤이한 측면이 있고 눈을 잘 못 야, 마주치고 묘하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기자들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리가 이제 너무 길어지거나 이렇게 회의석상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책상 밑에서 계속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계속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실제로? 근데 네. 그거는 유명했어요. 당대표 시절에도 대놓고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보다가 이제 몇 번 찍히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슴이 좀 없고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좀 네. 그런 특이한 면모가 있죠. 그 여하간 이제 이번 대선은 완주는 했고 그래도 뭐 그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점 속에서 나은 점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절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이 연유를 쫓아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가 결렬된 것은 윤석열에 대한 입장 차였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이 이번 대선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정한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이분이 이제 내란 우두머리로 여러 가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선관위에 군병력을 보내가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영화 관람을 중간에 했는데 우리 정한보 기자 영화 그 작품을 심지어 자기 돈 내고 봤다면서요. 네. 내돈내산으로 보신 아니,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돈 내고 봐요? 아니 돈은 사실 저 영화 담당 기자한테 이제 좀 뭐 쿠폰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뭐 그걸로 보긴 했으나 이제 어쨌든 그만큼의 뭐 시간을 투자를 한 셈인데 그게 뭐 영화로서의 리뷰할 가치가 뭐 제작자 측에서도 뭐 그랬겠죠.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자기 이제 주의 주장을 펼치는 쪽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선거운동 기간에 갑자기 등장한 게 사실 화제였죠. 근데 등장했는데 영화를 본다 했을 때 바로 이제 저거 바로 기사가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봐야겠다. 그래서 가긴 갔는데 일단 제가 담당이 이제 뭐 그 부정선거가 맞냐 안 맞냐 그 영화가 맞냐 안 맞냐 팩트 체크하는 건 제 목적은 아니고 그런데 네. 선관위가 깔끔하게 그걸 또 정리를 일일이 해줬죠. 설명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말고 이제 보이는 게 영화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냐. 그 다음에 관객은 도대체 누가 와서 저걸 볼까? 보느냐. 근데 영화는 사실 이제 그 우리 수능 같은데 그 요새는 국어 영역인가요? 그 보면 뭐 저런 거 있죠. 그 무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뭐 그다음에 우물의 독부리기, 뭐 각종 논리적 뭐 오류를 오류들이 지적을 있는데 하는데 네. 그런 거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제가 리뷰 기사를 쓰긴 했는데 이를테면 이제 너무 이제 외피는 그 이용돈 PD 옛날 PD니까 KBS 출신의, 그래서 네. 뭐 외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용돈 PD 그분이 이제 배우로 나와가지고 아 이거 선거는 뭐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나레이션이 본인 목소리가 선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문자답을 하고 뭐 그런 거 나오니까 싸게 만들었구나 이게 지금. 네. 네.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유튜브 사실 보면 이 내용들 다 나오거든요. 나와서 굳이 이걸 돈을 누가 내서 가서 보시고 이럴까 해서 갔더니 이제 그 시간대가 이제 평일 낮이었긴 했는데 딱 이제 그 느낌상은 이제 아마 저 설난영 그분 정도 또래 뭐 이런 나이대가 60대 70대 이런 여성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 영화 딱 끝나고 이제 크레딧 올라가는데 바로 저 아멘 뭐 울소 그게 나와가지고 영화관에서요? 그게 제일 인상 깊어서 그걸 이제 영화가 끝나자 아멘이 뭐 아멘을 외쳤다 이게 제목으로 했었고요.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나감으로 해서 그분들이 귀한 시간과 돈과 뭐 그분들이 원래 이제 부정선거에 좀 그렇겠죠. 꽂혀 네. 있는 분들이지만 사실 어쨌든 불필요한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한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희생자나 희생양을 삼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뭐 전환길 강사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신기한 게 그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아니에요? 작품인가?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신의 작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의문인데 또 그걸 본 관객들이 아멘한다니까 그 영화가 이제 신의 작품인데 어떤 근데- 상황인 건지. 예.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아예 첫 화면이 제가 이제 매물을 엄청 그거는 또 쓰면 이제 항의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그래서 매물을 엄청나게 했는데 딱 시작할 때 그 마태복음 10장 26절 그걸로 딱 그걸 다 띄우고 뭐 고뇌 뭐 하여튼 힘들어도 참아라 뭐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고 끝날 때 아멘 들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필이면 지금 후보 사퇴한 분들이 구주와 그러니까 황교안 황교안도 전도사신가요? 뭐 네, 전도사 전도사 뭐 실제 알고 그 영화도 있어요. 관람했죠 황교안을. 네, 그래서 다 이제 지금 종교적 차원에서 부정선거 뭐 교라고 해야 되나 부정선거 뭐 신앙적인 차원에서 지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이게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너무 이제 사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대화 코드가 되다 보니까 뭐만 하면 부정선거 이래 보니까 맞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그런 의혹인데도 그 여러 군데서 마치 본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그 물건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요. 걱정되는 게 정말 많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좀 특정 세대들만 이렇게 좀 협소하게 공유하는 어떤 거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뭐 이제 타사 기자랑 같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자꾸 뭐 이런 사진 저런 사진을 퍼나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에 이런 게 지금 다 굉장히 이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계속 이제 퍼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이럴 정도면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되게 그 좋아하던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근데 날에 이분은 항상 그 베이킹 하시고 되게 예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또 뭐 그런 걸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릴스에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팔로우 끊었습니다. 야 정말로 결국은 네. 이런 문제 일단락 짓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실제로 그런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거대한 권력들을 뭔가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신용은 내고 있지만 유설의 기자 네. 보면은 실제로는 뭐 제대로 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외피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네, 네. 그렇죠. 아마 뭐 새 정부 들어서면 검찰 인사를 좀 대대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당연히 내란 특검법으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검찰을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검법 통해서 다 하나하나 정확히 규명을 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들고 그 특검법으로 규명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내란에 이제 공모자들이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경찰 조사를 또 받게 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남철 기자, 우리 회사 물 끊고 전기 끊으려고 한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하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사실 이게 언론사 단전 단수가요. 이게 사실 그 뭐제 그때 당시에는 단전 단수? 야 우리 회사 단전 단수 될 뻔했어? 물이 안 나온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게 되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한 발상이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건 결국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신문 못 내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물 끊고 전기 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문을 못 만드나? 기사를 못 쓰나? 사실 생각해보면 정확히 그렇진 않거든요. 저희 윤전기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데.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옛날 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옛날 관점으로 봐가지고 이거 단전 단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는 지금 정황상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거 분명하게 밝혀내야죠. 네. 아니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 가지고 추궁하는 국회 물음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뭐 대통령이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멀리서 이제 본 네.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정말 얼척없는 해명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 지시의 배경에 윤석열이 있다는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뭐 자기가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종이를 봤더니 그런 게 적혀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알고 보면 대통령한테서 뭐 이렇게 정말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전달한 그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도 제가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너무 기대가 되고 어떻게 나올지. 아 저희가 그날 12월 네. 3일 자체가 그 미완의 계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계엄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유서리 기자, 정환보 기자 그리고 여기 나온 나머지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권 차원에서 글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탄압들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생각하면 정환보 선배 네.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저희가 끔찍하죠. 저 아예 그때 저 진짜 백령도에 그 조끼에 실어가지고 어느 순간 폭사돼. 저 그러니까 영화로만 보는 이제 뭐 제이슨 본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런 것들도 진짜 뭐 현실이었으니까요. 네. 뭐 상상하고요. 사실 뭐 비상계엄 전부터 이미 대통령이 그런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이미 퍼져 있었고 그래서 약간 든 생각이 만약에 그때 진짜 우리가 이걸 해제하지 못해서 기사를 진짜 그 사람들이 검열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사실 유튜브였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지금 정말 암담하고 또 저는 또 이게 저희가 또 그 사실 수사로 고초를 겪으신 그러니까요, 저희 네. 이제 또 기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들은 비상계엄 터졌을 때 얼마나 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을까 이제 이런 생각 좀 많이 했고요. 아까 뭐 검찰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그 경향신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검증했던 보도에 이거를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물론 뭐 이제 당연히 이것도 뭐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결론이고 뭐 다행의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게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거를 1년 7개월씩이나 이제 시간을 끈데다가 그 뭐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 뭐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비밀번호 적어내세요. 내가 아까 푸는 거 다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했다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그렇죠. 뭐 공모를 전제하고 뭐 이 부장은 뭐 민주당이랑 뭐 친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 굉장히 진짜 야 이거 국가 권력을 이렇게 수사 권력을 행사하는 게 이렇게나 허술하구나 싶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무혐의 처분을 낸 그것도 정확히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알아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수사팀을 당시에 대대적으로 꾸렸는데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간 결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지휘부 같은 경우에 그쵸. 네. 다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 내려진 결론인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의 오류를 이렇게 인정한 모양새는 딱히 또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점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AJH님이 유서리 기자님 싸움 잘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만큼 전투력 있는 굉장히 취재를 잘하는 기자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 거겠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제 유서리 기자 싸움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 후보들 중에서 정말로 싸움 잘하는 사람 이번 대선에 많이 참은 분이 있는데 바로 이재명 후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허남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산 적도 있고 실제로 네.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한 적도 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 본 적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탐마을인데, 네, 그래서 분당에 한 어릴 때부터 한 20대 중반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제 좀 많은 좀 성남의 어떤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많이 지켜보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 진짜 파이터 기질이 있고 정말 사실 저는 그분을 약간 농부에 약간 비교하고 싶은데 이분이 정말 2000년대까지만 지금 요새는 성남에서 민주당이 가끔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예. 네, 민주당 뭐 될 때도 있고 국민의힘 될 때도 이런데 근데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재명 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남은 거의 국민의힘 쪽이 그 보수 정당 쪽이 휩쓰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재명 시장이 등장한 다음부터 이분이 아예 토양을 바꿔버립니다. 이분의 아예 토양을 바꿔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성남시 분당 성남과 분당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뭐 이제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성남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맞아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방 재정의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전국구 정치인이 됐던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기자 되기 전에 그런 얘기고 기자 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때 약간 그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의미심장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미를 누가 만들었든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분이 그 실용주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때부터 뭔가 되게 오래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분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분이 보면은 자신을 정말 정치 농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네, 뭐 예컨대 얼마 전에 홍진경 유튜브 나가서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뭐 소년공 시절에 그런 어려웠던 기억?
그것이 걸음인데 걸음이라는 게 결국 잘 썩으면 퇴비가 되고 잘못 썩으면 악취가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자신은 잘 썩혀서 그걸 퇴비로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의 농사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고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자신을 어떤 농부로서 위치시키는 거 아닌가. 뭐 약간 토양을 바꿔버리겠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웜업도 해야 되고 사적인 대화도 이제 공적인 대화 이전에 나누는데 네. 혹시 좀 기억나는 거 이런 거 좀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진짜 기억에 나는 게요. 좋아 이거 좋아. 이분이 아니 진짜 어디 좀 되게 의외예요. 입각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이거 그냥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니 이분 되게 의외로 되게 샤이해요. 되게 샤이해요. 되게 샤이해서 네네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막 인터뷰 하기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눈을 별로 안 마주치시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 그럼 이제 인터뷰 하겠습니다 하면서 질문이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뷰 끝났잖아요. 선생 연예인이구나. 인터뷰 끝나니까 네. 이분이 다시 또 눈을 안 마주치고 되게 샤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전 좋게 해석하겠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약간 그런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제어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인가? 좋다 해석 좋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데 사실 의외로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뭐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나가서는 뭐 막말하고 이러지만 사실 사석에서는 굉장히 샤이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분들이 홍준표, 이재명 이런 식으로 약간 공명하는 게 있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아니 이쯤에서 이제 저희 기자들 코너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여론조사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어떤 득표를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정한보 기자부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예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이거. 아까 뭐 사전 토크 할 때 뭐 70% 얘기하시던데요. 아니 이제 허남설 기자식으로 하면 사실 뭐 거의 뭐 경선 때 득표 정도는 뭐 90몇 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히 숫자는 뭐 예측 못 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가볍게. 출구 조사를 보면 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니 그래서 몇 프로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51.7. 51.7%. 우리 유설희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과반은 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 저 50 걸겠습니다. 저는 50에 걸고 50에 걸겠습니다. 우리 아까 극찬했던 공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극찬했던 허남설 기자는요. 아니, 극찬 아니고 약간 어떤 제 나름의 평가였는데 그 투표율 저는 50은 넘을 것 같습니다. 50은 넘는다. 50은 넘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지금 굉장히 투표율이 좀 높은 분위기죠 아직도? 맞습니다. 네, 투표율이 그런 높은 분위기라서 분위기가 이거는 있는데요. 지금 네. 양쪽 다 결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차이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50이 넘는다. 라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우리 있고요. 유경선 기자는요. 사실 저 한보 선배한테 좀 묻어가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 저도 51.7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선 중에 역대 가장 높은 득표가 51.6%였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생각한 더 거예요, 써가지고. 저도. 51.5 그래서 거기다 박근혜 좀 더해서 51.7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오후 네. 4시 기준 전국 투표율 사전 투표 합산인데 71.5%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선보다도 지난번에 71.1%였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더 높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52% 정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그 투표율과 함께 득표율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4명의 기자와 함께 생생한 취재기 들어봤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 얘기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 얘기 특히 허남석 기자 좋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살렸습니다. 허남석 기자. 네. 좀 웃었다. 아니 뭐 제가 뭐 너무 극찬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냥 저는 약간 성남 출신으로서 약간 네. 이재명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 좀 있거든요. 뭐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보 기자, 허남설 기자, 유경선 기자, 유설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바로 정치비상구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